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고 새로운 한 달 2월이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을 법률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포근하겠지만 어제에 이어 마찬가지로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이 비구름의 뒤를 따라서는 황사도 유입될 수 있겠는데요. 이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호남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밤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도 보시면요. 오늘 오후까지 제주 산지와 남부를 중심으로 20에서 최고 60mm, 또 호남과 경남 지역에는 5에서 30mm로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중부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0도에서 9도, 한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비와 함께 습도가 높아지면서 전국 곳곳에 짙은 안개가 낄 수도 있으니까요. 운전하시는 분들 평소보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2월 1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법률 얘기 나누기 전에 먼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놨습니다. 박수림 씨 함께 하실 거예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이 주제 분야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어제부터 잠을 못 자겠더라고.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 교육 얘기 저희가 나눌 건데요. 네, 맞아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 교육 여건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네. 언택트 시대의 언택트 교육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거의 모든 분야가 그렇죠. 네, 코로나19로 인해서요, 뭐 영화나 연극, 음악회까지도 온라인으로 즐기시는 분들 많았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 역시도 언택트, 뭐 비대면으로 진행이 네. 됐죠. 네.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 수업에 최적화돼 있는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류순호 총장님 모시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우리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순호 총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네. 코로나와 같이 한 우리 세상에 교육에는 큰 도전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면 교육이 비대면 교육으로 바뀌면서 온라인 교육이 교육의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정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두 아이 학부모 입장에서 지난 한 해 좀 혼란스러웠어요. 네. 이거 뭐 어느 교육기관도 다 그렇겠지만 이 시스템 정착 과정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근데 소문에 의하면 방송대 쪽은 그다지 아니었다. 안정적으로 잘 보냈다 이러는데 무슨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예, 방송대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브랜드 러닝으로 학습을 하는 국가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더 나아가서 액티브 러닝이라는 학습 방법을 통해서 이 길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전통적인 기본 지식은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네. 문제 해결형 학습은 줌과 같은 이런 앱을 통해서 하는 액티브 러닝을 통해서 코로나와 같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대학들이 뭐 대학뿐이 아니고 뭐 초중고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또 원격 시스템이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 준비하는데도 혼란이 있었거든요. 예.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네. 국립대학이라고 하는 저희 대학의 특성상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이 가지고 있는 1000과목 이상의 전 교과목 콘텐츠를 모든 대학에 전면 개방했습니다. 네. 그래서 30여 개 대학에
2만 천여 콘텐츠를 공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재난 시기에 저희 대학이 가진 콘텐츠가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대학교의 원격 교육 시스템이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하고 네. 맞아요. 중요한 교육 시스템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대학교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국내일 네, 국립 원격교육기관 방송대의 모든 것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면 그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에브리바디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대학에는 네.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다면 나이가 어려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예, 저희 대학에 지난해 졸업한 학생 중에는 네. 20살 되는 강이합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통해서 자기 주도형 학습을 통해서 20살에 우리 대학을 졸업한 경우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대단하네요. 진로를 본인이 결정한 건데 그러면 졸업하고 그 다음 진로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졸업하고 나서 자기의 그 목표를 이 친구는 정치를 목표로 한답니다. 교육 제도를 고치겠다는 네네. 일념을 가지고 예. 원격 교육을 통해서 자기 주도의 학습을 통하면서 부전공으로 또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교육 제도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포부를 가지고 와, 있는 강의야. 학생입니다. 예. 네, 대학을 입학할 나이에 졸업을 했고. 또 내년에는 우리 대학 평생교육학과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또 다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경우를 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근데 모든 연령이 가능하다면 어린 학생도 가능하다면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입학할 수 있다는 예, 저희 거잖아요. 대학 다니는 학생 중에는 60세 이상의 시니어 그룹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든다면 네. 원료 제조 회사의 그 대표신 이분은 네. 가족을 위해서 우리 대학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있는데 딸이 그 프랑스인 사위를 얻게 됐는데 네. 프랑스에 있는 그 사위하고는 영어로 소통이 되지만 프랑스어로는 가족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대학에 프랑스 그 언어문화학과에 입학을 해서 프랑스에 있는 그 사전과의 그 언어 소통이 잘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제2의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젊은 학생 또는 이렇게 시니어 그룹도 크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네. 그렇죠. 프랑스인 사돈을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본인 인생의 새로운 활력소도 좀 찾으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을 통해서 국가의 임용 시험을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양한 자격증을 통해서 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경우도 방송대학이 아니었으면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도 없었고 유학을 갈 수도 없었고 네. 교수도 될 수 없었고 네. 더 나아가서 총장도 될 수 없었겠죠. 그렇죠. 우리 대학은 모든 국민들에게 열려있는 대학입니다. 네.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대학.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걱정은 다운, 혜택은 업입니다. 이게 이건 무슨 어떤 뜻일까요? 뜻이에요? 우리 대학은 모든 국민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대학입니다. 네. 한 해의 등록금이 30만 원 정도의 한 학기에 30만 원 정도로 예. 1년의 등록금이 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경제적인 부담이 없이 제2의 인생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에 30만 원이면 정말 걱정은 다운.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혜택은 업인데 혜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대학의 장학제도는 엄청 크게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24세 이하인 학생들에게는 청년 장학금을, 70세 이상인 학생들에게는 시니어 장학금을, 또 외국인과 유학생에게는 글로벌 장학생을 주어서 전체 학생의 30%가 장학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학생 수로 보면 네. 약 1년에 지난 3년간의 평균을 보면 네. 6만 5천 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게 됐고 네. 금액으로 보면
1년에 약 170억 원 정도의 장학금을 주어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학비도 저렴하고 장학제도 많고 그럼 학생들은 뭐 경제적 부담 없이 그냥 공부에만 전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의 배려 덕분에 학업을 이어갔던 학생들이 참 많다는 뜻인데요. 네, 네. 혹시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으세요? 저희 대학 동문 중에는 기억에 남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한두 개 사례를 소개한다면 방영길 동문은 직장에 퇴직을 하고 저희 대학 농학과를 졸업한 뒤에 귀농을 하여서 네. 고추 마이스터라고 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현재는 연소득이 수억 원씩 올리는 언론에 잘 알려져 있는 이런 동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돈 걱정 없이 네, 공부에 그렇죠. 집중할 수 있다. 예. 세 번째는 뭘까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품질의 교육 시스템. 이게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방송대학은 국내 유일의 원격 국립대학입니다. 48년 동안의 강의 노하우가 축적돼 있고, 우리 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DMC라는 교육을 통해서 고품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대학이었네요. 예, 그래서 48년 전에는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강의하던 시스템에서 지금은 PC, 더 나아가서 모바일로 모든 강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지하철이든 기차든 어느 곳에서든 필요할 때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을 하였습니다. 네. 저도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들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게 집중하기가 굉장히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시스템을 또 바꾸셨다면서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온라인 이런 강의라고 하는 것은 오프라인 수업의 대체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강점을 살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온라인 수업에서 얻기 쉽지 않은 이런 교육의 호기심을 높이는 이러한 콘텐츠 제작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서 총장님께서도 방송대 동문이라고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요. 방송대 총장이자 동문으로서 가장 손꼽을 만한 방송대학교의 남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우리 방송대의 힘은 83만 동문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83만 동문을 가진 조직은 저희 대학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졸업자 73만 명, 네. 재학생 10만 명이 우리 대학의 가장 큰 힘입니다. 이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정관계의 유명한 분들도 많고요. 네.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동문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일이 소개할 수 없지만 네. 이분들 하나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말에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됐다면서요. 예. 그동안 저희 대학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 시행령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국가로부터 인적이나 물적으로 지원을 받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약칭으로 방송통신대법이 제정되었으므로 이제 국가가 인적이나 물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 더욱더 학습자에 다가가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국가에 부응하는 교육 변화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 최근에는요, 방송대 로스쿨 설치 운영 특별 법안이 발의됐다고 하는데요. 이 방송대 로스쿨이 생겨요? 이번 법안 발의는 2017년에 폐지된 사법시험 제도와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법조계에 들어가는데 장벽이 됐던 이런 분들에게 새로운 법조계 입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보겠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법조계 입문을 할 수 있도록 정청래 의원께서 입법 발의한 것입니다. 이 법안이 발의된다면, 이 법안이 확정된다면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또 법조계 입문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이 새로운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저희 방송대학이 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 방송대 로스쿨하고 다른 대학 로스쿨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다 아시겠지만 일반 대학의 로스쿨은 등록금이 800에서 900만 원 정도로 비싸요, 맞아요. 높습니다. 네.
저희 대학에서 로스쿨이 개설이 된다면 저렴한 학비 또 온라인 강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활용해서 전국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고 또 법조계 진입 장벽을 낮춰줌으로 인해서 그동안 로스쿨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방송대학교에서 학업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우리가 국립대학입니다. 또 가능한 한 쉽게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에 올 수 있도록 제도를 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 추가 모집을 2월 4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진입은 네. 모바일로도 원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2의 직장을 희망하시는 분들 또 북해 기술을 소망하는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 대학에 올 수 있도록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예. 방송대의 미래의 비전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희 대학은 앞서서 말씀드린 로스쿨뿐만이 아니라 2022년에 개교 5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박사학위 과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한 자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금년에 생활체육 지도과를 신설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다양한 학과 신설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학과를 개설을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총장님이 보시는 미래 교육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사회가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고요. 네네. 우리 대학도 다양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교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래 변화되는 이런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민들과 다가가는 교육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육이 시작되고 5,000년 역사에서 계속 대면 수업이었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라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면서 이제는 언택트 시대에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네. 그런 시기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한 날짜를 세어봤더니요. 네. 무려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고 맞아요. 합니다. 네. 이제는 원격 교육이 정말 많이 익숙해졌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일부는 아직까지도 좀 적응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원격 교육에 특화되어 있는 방송대 모든 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자, 이제 월요일에 여러분의 법률 상식을 도와주는 우리 주변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법률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본격적으로 갖겠습니다. 박수림 씨 계속 계실 거고요. 이정수 씨, 김서지 씨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 오수진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저희와 새롭게 해줄 분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슈부터 전해주시겠어요? 네. 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네. 먼저 가해자에게 치료비와 보상비를 받았습니다. 수리비도 받았는데 만약에 가해 차량 보험사로부터 이 비용을 돌려달라.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이상한데요. 그 피해 보상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그거 뭐 계산을 잘못했나요? 아이 설마 보험사에서 무슨 계산을 잘못했겠어요.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모든 일에는 뭐 이유가 있겠죠. 네. 네.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운전자가 음주운전 혐의를 일부 벗었다. 그래서 만약에 치료비랑 수리비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일이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음주운전을 했으면 그게 뭔가 수치가 나왔을 텐데 근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사건이 지난해 10월 수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수원의 한 도로였는데요. 일가족 4명이 타고 있던 B 씨의 차량이 골목에 갑자기 나타난 30대 운전자 A 씨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당연히 일가족 4명 중에 몇 명은 다쳤겠죠. 네. 이 사고로 B 씨 가족 4명이 다치면서 또 차량도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럼 이 A 씨가 음주운전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
만취 상태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그 확실하게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온 건데 아니 변호사님 어떻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바로 그 음주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건데요. 경찰청의 지침에 따르면 이제 호흡 측정기 방식으로 음주를 측정할 때에는 네. 입안에 있는 그런 잔류 알코올의 농도가 없도록 입을 헹굴 수 있는 음용수, 맛있는 물 200ml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이 A 씨가 마시는 물을 달라 입을 헹구겠다라고 네. 요구를 했는데도 단속 경찰관이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관이 왜 물을 안 줬대요? 당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이 A씨가 술에 만취해서 난동을 부리고 욕설을 하는 이런 아수라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음주 측정을 해야겠다라고 서둘러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만 이 음용수 제공 지침을 간과를 하게 된 거죠. 어쨌든 측정에는 성공을 했지만 문제는 이 측정 결과를 이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그러니까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증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혐의 처분으로 가해 차량 A씨의 과실도 90%에서 70%로 낮아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급됐던 보상금을 돌려달라면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B씨에게 연락을 했던 거죠. 이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가해자 A씨의 과실이 낮아진 건가요? 그런 셈이죠. 일단 무혐의 처분이 났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것이 과실 비율을 따질 때 반영이 되지를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보다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되고 높게 책정이 되고 이 가해자의 과실 비율은 높게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근데 이게 음주운전이 인정이 됐다고 하면 이 A씨의 과실 비율이 훨씬 이제 높아질 수가 있었고 또 보험 처리 비용도 부담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음주운전이 인정이 되지 않는 바람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도 해당을 하지 않게 됐고요. 관련 형사 책임도 묻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예. 근데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9%면은 물로 헹궈도 0.03 정도까지 나올 텐데요. 그럼 기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형사재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증거에서 까다로워요. 실제로도 이정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이렇게 입안을 헹구지 않고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음주운전이다라고 해서 검찰이 기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 법원에서는 이 음주 측정 방식이 호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보니까 입안을 헹구었는지 헹구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입안을 헹구지 않고 측정한 그 측정치를 가지고 음주운전에 대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해서 증거로 배척을 했던 그런 사건도 예. 있었습니다. 그럼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러면 음주운전 부분은 그렇다 쳐도 피해자가 있으니까 과실치상인가? 이거는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죠. 이게 일반 형법상의 과실치상을 적용해서 네. 그런 피해자에 대한 부분을 처벌을 하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물적, 인적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 음주운전이 무혐의가 된 이상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거기다 뭐 면허 취소라든지 이런 행정처분도 받지 않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사적으로는 어떻게 책임 물을 수 없나요? 이게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은 점만 빼면요. 나머지는 일반 교통사고의 처리와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 피해자는 보험 처리를 통해서 과실 비율에 따라서 대인 내지는 대물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처럼 지금 피해 차량이 큰 도로를 정속 주행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해 차량이 골목에서 나타나서 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했다고 하면 꼭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해 차량의 과실 비율이 훨씬 높게 잡힐 가능성이 크죠. 여기서 음주운전까지 인정이 됐다고 하면 정말 피해자가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을 텐데 이 사건은 정말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했고 또 근데 이게 음주 측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음주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거잖아요. 이거는 경찰의 책임이 좀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피해자 B 씨에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아예 안내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물적 피해나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보험 처리로 이제 해결이 되고 남은 부분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인데 이 부분마저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가족, 이웃 그리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얘기들을 법률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가족 간, 이웃 간 분쟁 첫 번째 사연은요. 딸은 왜 이걸 들었을까? 아, 나 이거 딱 보니까 알겠네요. 딸은 왜 나이 들었나? 여보세요? 그쪽으로 생각해. 그래요. 나이 들수 있죠. 생명보험 들었나? 딸은 왜? 딸은 왜 보험 들었나? 그렇죠. 그런 거 같죠? 보험 쪽 같기도 한데. 열어보세요. 보겠습니다. 정답은 딸은 왜? 흉기? 아, 무섭죠? 흉기를 들어요. 오, 술렁술렁하네 갑자기 여기가. 자, 딸 역할은 김서지 씨가 하시고요. 아버지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해주시고요.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아내는 암 환자였습니다.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병원비는 밑도 끝도 없이 불어나기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꿈의 아내가 나와서 자신을 그만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헌신적이었던 아내가 가족들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전 아내를 그만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치료를 왜 맘대로 중단해요? 난 이대로 엄마 못 보내요. 야, 서지야. 에? 잠깐만 좀 있어봐. 의사도 힘들다고 그러고 남은 가족들도 너무 힘들어. 차라리 요양병원 같은 데로 옮기는 게 낫지 않겠니? 그건 그냥 엄마 보내자는 거잖아요. 난 싫어요. 빚이 수억이 생기더라도 엄마 치료 나 계속 할 거라고요. 딸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제 마음을 더 찢어지는 건 딸이었습니다. 엄마가 죽은 건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치료만 더 잘 받았으면 한 달이라도 더 살았을 텐데. 아버지는 살인자예요. 너 그게 지금 애비한테 할 소리냐? 나라고 그 좋아서 내린 결정이겠어 그게? 거짓말. 아버지, 다른 여자 때문에 엄마 죽길 바랬잖아요. 엄마 병실 앞에서 다른 여자랑 통화하는 거 내가 다 들었어요. 아니 제가 무슨 아니 그거는 내가 거기 동창이야. 동창 안부 전화야 그게. 안부는 무슨, 둘이 시시덕거리면서 통화하는 거 내가 다 들었거든요. 심지어 엄마 49제 때도 그 여자랑 시시덕거리면서 통화했잖아요. 엄마 묘지 흙도 마르기 전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게 글쎄 그거는 오해라니까. 네가 오해를 하는 거라니까. 제 딸은 결국 화를 참지 못했고 끝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녀는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연기가 너무 리얼했어. 아버지하고 아침부터 이렇게 리얼하다고? 너무 리얼했어. 이거 어떤 사연입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죠. 지난해 10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딸은 암 질환으로 사망한 어머니의 49제를 지내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또 남동생 등 친지와 함께 어머니를 모신 경북 상주의 한 사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마친 후에 딸과 아버지가 경남 양산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이동해서 저녁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다 모인 자리에서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연기에서도 나왔지만 정말 술자리에선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와 딸의 친구인 C씨를 불러서 세 명이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과정에 아버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아유. 그 전화가 오면서 술자리가 풍비박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문제였던 거예요. 바로 그 목소리, 그 목소리가 여보세요? 문제였습니다. 이죠? 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여자 동창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아까 얘기를 했죠. 여자 동창 안부를 물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웃으면서 통화를 한 게 글쎄요. 이 딸의 마음을 건드린 셈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럼 아버님께서 평상시 어머니는 잘 안 돌보셨나요? 그러게. 그런 정황이 있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급성 담낭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투병 중일 때도 수시로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치료가 어렵다는 의사의 말에 치료 중단을 너무 쉽게 결정을 했다는 게 문제였는데요. 딸은 병원비가 좀 들어도 어머니를 그래도 최대한 치료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버지는 의사가 이미 가망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포기하자. 요양병원으로 보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다. 그러니까 아버지 외도와 어머니의 그 치료를 두고 딸이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고 결국은 한 달 만에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럼 딸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히겠습니까? 딸은 아버지를 더 원망하게 됐고요. 결국
49제가 있던 날 폭발을 하게 됐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엄마의 49제 제삿날에도 다른 여자와 웃으면서 통화를 하는 모습에 아니, 오늘이 어떤 날인데 그렇죠, 그 여자가 전화를 하느냐 이런 입장이었고 아버지는 아니 내 사생활인데 그걸 그렇죠. 딸이 아무리 딸이어도 그렇지 네가 일일이 간섭할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결국 그렇게 다투다가 두 사람 사이에 흉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이고, 야, 그래도 뭐 흉기를 휘두르고 그 아버지 상태는 괜찮으신가요? 그러게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가 목숨은 건졌지만 그래도 왼쪽 위중하고. 가슴에 큰 상처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딸이 아버지를 원망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사실 이제 금전적인 문제도 네. 엮여 있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는 딸에게 부모를 봉양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줘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버지가 그 입장을 살짝 바꿔서 동생에게 재산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딸은 동생과 자신을 약간 저울질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상당한 원망을 느꼈죠. 네, 그러니까 평소에도 엄마 일도 그렇고 재산 문제도 그렇고 아버지에 대한 감정의 골이 좀 깊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처벌 받아야죠. 물론입니다. A씨는 존속 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A씨하고 그 변호인은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은 맞지만 내가 고의로 이제 살해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습니까? 재판부는 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살인 행위의 어떤 범위라는 것은 계획적으로 누군가를 죽일 의도가 있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예견 가능성, 위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있을 때도 이 미필적 고의라고 해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결국 A씨는 존속 살해 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2년의 보호관찰 명령까지 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유예가 났잖아요. 네. 이 부분이 피해자인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했어요. 네. 가족들의 의견도 있었고요. 네. 그럼에도 이제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대하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거의 이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뻔했고 범행 방법이나 수법 등을 비춰봤을 때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이 사건의 아버지는 사실 그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얼마나 딸로부터 흉기에 찔렸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이 크겠어요. 네. 이런 면에 있어서 엄벌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아이고, 예. 저 가족 간 갈등 알아봤고 이번엔 네. 또 어떤 겁니까? 자, 가족 간 이웃 간 분쟁 두 번째는요. 요거 가리는 앞집. 뭘? 요거 많죠, 요즘에. 낯가리는 앞. 아, 그래. 낯도 가리죠. 그렇죠. 뭔가 개그 들어가지 마세요. 대문을 분쟁입니다. 아, 대문을 가리는 앞집? 보겠습니다. 정답은 태양. 태양을 가리는 앞집. 가리는 앞집. 하늘이 달려. 이거 다 따지고 그렇죠. 보면 이거 낯가리는 네. 거 아닙니까? 자, 부동산 중개인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하고요. 계약자 역할은 김서지 씨. 자, 갑니다. 사연 속으로. 저의 오랜 로망은 전망 좋은 집에서 사는 거였죠. 특히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죠. 그래서 10년 동안 먹고 싶은 거 참고 입고 싶은 거 참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사모님, 이 집이 경치 맛집이에요. 예? 바다가 보이는 시뷰, 바다 씨. 예? 아침 바다가 떠오를 때 그 태양이 딱 떠오르면 치킨다니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여기 진짜 전망 되게 좋네. 딱 내가 꿈꾸던 집이에요. 아침에 태양 보고 눈 뜨고 밤에는 밤바다 보며 와인 한 잔. 아이고 좋아라. 집이네. 당장 계약합시다. 예. 탁 트인 바다 전망에 하루 종일 집안에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집. 제가 꿈꾸던 집을 드디어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삿 날이 됐죠. 그런데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이게 뭐야? 에? 내 바다, 마이 시뷰, 내 태양, 마이 선 이거 다 어디 갔어? 안돼! 저기요, 이 계약 없었던 걸로 합시다.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잔금 다 치르고 서류 정리 다 된 바닥에 무슨 계약을 파기해요? 이게 사기잖아요, 사기. 시뷰
시비하더니 바로 코앞에 고층 아파트가 딱 들어선 거. 추워라. 미리 말도 안 해주고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요. 사기, 납장, 불이익, 내가 말이야, 너 여기 수장이야, 계약폐가 안 돼요. 붕괴업체 부동산 서장이 멋진 풍경과 넉넉한 일조량의 반에 계약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코앞에 떡하니 고층 빌딩이 들어서다니 이거 정말 사기입니다. 계약 물을 수는 없습니까? 어허. 야, 시뷰, 태양 이런 거 보고 샀는데 네.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속상하겠네. 황당하죠.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먼저 사진으로 좀 보여드려요. 네. 사진부터 보시죠. 네, 바로 이 사진인데요. 너무했다. 건물과 건물 사이 간격이 한 1m 정도? 어떻게 정비돼 있어요? 바로 보기에는 대화 되겠는데. 건물 너무 가깝게 붙었으면 키스할 것 같아. 너무 붙었어. 정말 이웃끼리 친해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해를 가리기 때문에 너무 가깝다는 게 문제입니다. 해를 가리는 것도 문제지만 사생활 침해 이건 상당한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아파트 바로 코앞에 건물이 올라오는 건데 이거 간격이 너무 가까우니까 좀 부담스럽겠어요. 비슷한 사례입니다. 예, 이 경우 아파트 바로 앞에 네. 고층 주상복합이 지어지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바로 이 사진인데요. 네, 일조권과 조망권 모두 피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두 건물이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이 외에도 제주도의 한 아파트는 실제로 한낮에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가족들이 발 걸을 때도 굉장히 조심해서 걸는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발 디디기도 힘들 정도면 일상생활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 사진을 직접 여기서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밤 같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어떻게 허가가 나지? 그러게. 예? 근데 이게 법적으로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건가 어떤 건가 모르겠어요. 이게요, 지금 정말 핫한 이슈예요. 네. 일조권이라는 것은 이제 햇빛을 누릴 권리인데, 단순히 햇빛 싸움이라고 생각해서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것이, 이 고액의 합의금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법적으로도 구체화돼서 인정받고 보장을 받는 권리예요. 그만큼 이 사람이 이제 햇빛을 본다는 게 중요한 것이, 저도 이 변호사 시험 준비할 때 고시생 시절에 이 햇빛이 들지 않는 방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햇빛을 받지 못하면은 이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삶의 질이 아주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최근에 또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해지면서 갑자기 고만고만하던 이런 건물 사이에서 한 구역만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 일조권 분쟁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오늘 소개된 이 사연 같은 경우가 답심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동대문구 답심리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A 아파트 주민 135명이 인근 아파트, B 아파트의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과 건설사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이 B 아파트가 신축되면 1년 중 일조 시간이 8시간으로 가장 짧은 동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A 아파트 일부 세대의 일조 시간이 채 1시간이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네, 그리고 일부 세대는 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생기는 사례였습니다. 아니 하루에 1시간도 햇빛을 받지 못한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공사 중지는 결정이 된 건가요? 네, 재판부에서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B아파트의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는 한시적으로 B아파트의 3개 라인의 15층 그리고 2개 라인에 대해서는 17층이 넘는 것에 대한 신축 공사를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공사가 진행 중에 이 시행이 멈춘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침해를 받고 있는 정도가 심각할 경우에는 그 결국에 아파트가 다 올라가 버리게 되면 그 손해를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긴급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가처분이 인용이 되는데요. 이 아파트는 처음부터 이제 계획이 좀 변경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2009년에 이제 그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는데 이때는 지하 2층에 지상은 25층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총 503세대 규모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서 이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사업 시행 변경이 이제 됐는데요. 이때 인가받은 내용은 뭐냐면 지하는 3층 그리고 지상은 30층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총 규모도 764세대로 완전히 확장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근에 있던 아파트 주민들은 일조권 침해를 하지 말도록 철저하게 방지하라. 그리고
계속 올리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대책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법적으로 공사가 중지가 된 거고 다시 공사 재개되려면 계획을 뭔가 또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다고 하면 신축 건물 건축주는 당장 공사를 중단을 해야 되고요. 계획을 변경하거나 피해 주민과 합의를 봐야지 공사를 재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손해로 누적되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주 입장에서 굉장히 압박을 받게 되고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새로 이제 들어올 때 어떤 입주 지연에 따른 배상 문제 같은 민감한 이슈도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빨리 거액이라도 주고서 합의를 보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많습니다. 일조권 침해로 거액을 배상해 준 사례도 있다면서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의 과천주공 8단지 아파트의 사례거든요. 여기는 1동이 주택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남향입니다. 남향인데 2년 전까지만 해도 1층부터 14층까지 모든 가구에 하루 종일 해가 잘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단지 코앞에 19층 높이 아파트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갑자기 모든 집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올라갈수록 이 일동 주민들은 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짧아졌고요. 그렇죠. 결국은 모든 집에서 하루에 1시간도 해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심한 사례죠. 심한 경우엔 1분도 들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고 해요. 어떡해. 네. 그래서 8단지 주민들은 결국 재건축 조합 측을 상대로 공사 금지를 해달라 이런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네.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물론 조합 측은 소송에서 자기들은 건축법상 규정을 모두 지켰고 또 건축 허가까지도 다 받아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하니까 굉장히 압박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8단지 주민들과 총 70억 원을 배상해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70억 원에는요. 각 가구당 위자료 400만 원을 포함한 손해배상 금액이 이제 함께 산정이 된 금액인데 한 가구당 돌아간 금액이 적게는 4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또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거액의 보상금이 지급될 정도면 일조권의 가치가 굉장하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따졌을 때 일조권에 따라서 가격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일조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집값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세종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종시에서 아파트 청약 접수를 했는데 같은 단지인데도 강변의 일조권이 확보된 아파트가 청약 경쟁률이 최종 7대1로 그렇지 않은 아파트보다 경쟁률이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조권이 사라지면 집값이 수억 원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조권이 집값에 영향을 크게 미치네요. 근데 계약 전에는 일조권을 확인했어. 근데 이사하고 보니까 일조권이 침해를 당했어. 그럼 계약 파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네. 일조권과 조망권을 아주 강조를 했고 이게 완벽하게 보장된다 이렇게 광고를 해서 계약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사실과 달랐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착오 내지는 사기에 따른 계약의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죠.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아파트 분양 계약이었는데 분양 대금이 방향별, 층별로 다르게 책정이 되었고 그리고 분양 광고를 할 때도 일조권, 조망권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이게 또 사실과 달라진 거죠. 이런 케이스에서 법원이 이제 그 착오에 의한 계약의 취소 이걸 인정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조권에 이 침해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서 이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예, 우선 피해를 당한 상태에서는 배상을 요구했을 때 내가 이제 당한 피해의 모든 것을 손해배상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일조권이 침해되겠다. 건물이 이제 올라가는데 그 방향이나 위치로 봤을 때 침해가 될 것 같다고 할 땐 골조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분양도 해야 되고 신축 공사도 해야 되는데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앞서 본 사례들처럼 이제 충분히 배상을 하고 공사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미 다 지어졌다. 이런 상태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내가 일조권 침해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정도에 대한 위자료와 그리고 또 재산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그 재산 가치 하락분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에 공사한다 그러면 좀 유심히 살펴봐야겠어요. 정말 어디까지 올라가나.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피해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으로는 사실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하려면 내가 원래 있던 아파트에서 정남향에서 이제 그 신축이 올라갈 때
게 건축법상의 일조권 침해라고 보는데 건축법상 일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또 수인 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업주든 아니면 기존 아파트 주민분들이든 잘 살피시고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를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활 속 궁금한 법률 상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준비돼 있죠? 네. 생활법률 주제 꽁투로 준비해봤는데요. 새로 이사 온 주민 역할은 김서지 씨가 하고 그 옆집 주민 역할은 제가 합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옆집에 친절한 이웃이 이사를 왔어요. 젊은 세대기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이사 떡을 돌리더라고요. 처음엔 싹싹한 이웃이 들어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뭐야. 아우, 이거 무슨 냄새? 아우. 아니, 음식물 쓰레기를 왜 복도에 내놔? 아우, 냄새나게. 아우. 그거 여름이라 음식물 쓰레기 집안에 두면 너무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현관문 앞에 잠깐 뒀어요. 괜찮죠? 어머, 무슨 현관, 뭐가 괜찮아? 복도가 무슨 쓰레기장도 아니고 여기다 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쾌하겠어. 세댁, 안 그렇게 봤는데 좀 이기적이다. 어? 음식물을 쓰레기는 약과였습니다. 며칠 후엔 자전거를 내놓더니 그 후엔 애들 장난감 더미에 분리수거 통까지. 아니, 복도를 마치 자기 집 거실이냐? 막 그냥 사용하더라고요. 어머머머, 얘인엄마 지금 뭐해요? 요즘 여행도 못 가고 해서 여기서 노천탕 기분 좀 내려고요. 눈 쌓인 풍경 보면서 욕조에 앉아 있으니까 이거 너무 아름답네요. 수림 엄마도 들어올래요? 어머, 미쳤어. 괜찮아요. 아니, 복도가 무슨 온천도 아니고, 진짜 기 막히고 코 막히고, 어머 세상에. 못 참겠어. 계속 이렇게 공공장소 침범하면 아파트 분유회에서 가만 안 했을 거야? 빨리 나와요. 어디 있고. 어머, 창피해. 어떡해. 다 같이 사용하는 아파트 공용 공간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뭐야, 이거? 아니, 아파트 복도에서 노천탕 기분을 낸다고요? 야, 이거 황당한데 어떤 거예요? 대단하다. 정말 황당한 사연이죠. 주로 이제 복도식 아파트 보시면 자전거나 생활 필수품 같은 거를 좀 내놓고 생활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네.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게 바로 이웃 간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로 복도 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맞아.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집안에 큰 물건, 얘기했던 것처럼 욕조 같은 정말 그건 큰 너무해. 물건도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저도 아는 동생네 집에 갔는데 그때 복도식 아파트인데 진짜 별의별 게 다 나와 있어요. 애들 유모차, 자전거는 기본인데 왜 죽은 화분들을 그렇게 쫙 진열해 놓는 거야. 맞아요. 네. 키우다 죽었으니까 집안에 내놓은 안 거지. 들어가서 내놓은 거야. 예. 그거 너무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죄송한 쪽인데 저희 집에 이제 택배도 많이 오고 집에 이제 외건이 있어가지고 그걸 둘 데가 없어서 복도에 놔뒀는데 지금은 이제 싹 치웠거든요. 지금 싹 치우고. 확실히 치웠습니까? 치웠습니까? 싹 치우고. 다 치웠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 옆집에서 항상 쓰레기를 앞에다가 두고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냄새 때문에 너무 불쾌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가 다 차면은 이제 갖다 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차면 버려도 냄새는 남잖아요. 그래. 그래서 불쾌한 기억이 남아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복도에 정말 별별 거 다 내놓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화분,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함, 그리고 고양이 화장실도 애완동물의 화장실도 등장을 하고요. 이렇다 보니까 뭐 통행 방해는 물론이고 뭐 냄새라든지 미관상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넣는다고 합니다. 맞아요.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도 이웃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이제 호소를 했는데요. 그 이유를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자전거 이용 보관소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이웃이 자꾸 이걸 복도에다 적치해두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정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복도에 이렇게 내놓으면 그 통행에 확실히 방해가 되긴 하죠.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가다가 부대거나 이러면 낭패를 보잖아요. 맞아요. 이 복도에서 아까 김서진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쓰레기통 내놓는 경우들이 네. 있다고 해요. 근데 이 겨울에도 문제지만 여름에는 진짜 냄새나요. 악취가 복도를 꽉 맞아요. 채우거든요. 네. 제가 이웃이라고 해도 진짜 분통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복도에 욕조를 내놓았던 그 사연 보면은 이제 복도를 자신의 공간으로 활용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문을 설치한 거예요, 따로? 복도식 뭐야? 아파트의 문이에요? 문을 만들었어요. 어머, 옆에 창문도 있어요. 저 도어락도 달려있는데요? 와. 네, 이게 여러분 실제 복도식 아파트의 인테리어인데요. 다음 사진도 좀 보겠습니다. 네. 네. 우와. 네. 야, 인테리어를 잘 해놨네. 자, 이거 집이잖아요.
그렇지. 대단하죠. 아예 개인 장을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올 화이트로 이렇게 심지어 올수를 한 건데요. 네. 이 사진은 복도식 이랬었는데. 아파트의 끝집이 이렇게 복도를 개조해서 아예 개인 공간으로 꾸민 사진. 오호. 그럴싸해 보이죠. 저렇게 하면은 저게 과태료 대상이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복도의 경우에는 피난 시설에 해당을 하게 되죠. 네.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같은 어떤 유사시에 복도를 소방 통로로 이용해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물건을 쌓아놓거나 장애물을 방치해 놓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방화 시설, 피난 시설, 또 방화 구역에서 이렇게 물건을 쌓아놓거나 장애물을 방치해 놓는 행위는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과태료가 최고 300만 원까지도 부과가 될 수 네. 있어요. 근데 이 과태료 판단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소방공무원이 봤을 때 이 물건들이 옆으로 잘 정렬이 돼 있어서 두 사람이 상시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잠깐 앞에 내놓았다가 금세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있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허 변호사님 얘기대로 실제로 공용 공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소방법상 금지가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웃 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준비한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네. 저 자, 바로 이 계단식에? 사진인데요. 이 아파트에서 공용 공간에 물건을 쌓아두지 말라고 안내문을 내보낸 겁니다. 계단 등의 공용 부분 적침을 적치 안내 금지. 저 사진 보세요. 박스가 쌓여서 계단을 아예 막아버렸잖아. 네. 저렇게 나면 좀 불났을 때 진짜 큰일이에요. 예, 안내문 보시면 과태료로 처분될 뿐 아니라 신고 포상제까지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과태료가 굉장히 센 편입니다. 1차 위반 시에는 50만 원, 2차 때에는 1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절대 이런 행동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저 다 알아요. 공용 공간에 저렇게 아는데.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네. 잠깐만 갖다 놔야지 하고 안 치우신단 말이에요. 네. 아시죠? 치우셔야 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도로 위의 무법자, 사설 견인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죠. 고속도로입니다. 네. 들어왔어. 야, 차가 저렇게 달리는 중에 들어오네. 저 가로질러 가요? 이거 너무 위험하죠? 역주행해 오는 것도 야, 위험할 들어가. 것 같은데 이렇게. 네. 고속도로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주, 역주행을 하는 차도 있습니다. 저러면 안 되죠. 신기병기다. 엄청 놀랐겠는데요? 그것도 네. 고속도로는 차들이 빨리 달릴 텐데 저러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 여러 대가. 블랙박스 주인이 차주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네. 사고 난 차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거지만 고속도로 위에서는 정말 위험천만한 운전이죠. 다음 영상도 보겠습니다. 진짜. 자, 터널을 들어가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네. 터널을 들어가는데.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네. 요 입구 조심해야 돼. 어두워져서. 훅 들어오네. 박을 뻔했어. 차를 끌고 가는 거야, 아찔하죠 지금? 정말. 예. 아니, 견인을 해가지고 가는데 저렇게 훅 가는 들어와요?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끼어드는 거죠. 자칫 네.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이었습니다. 너무 위험한데? 저러면 깜짝 놀라죠. 저런 경우에는 급정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차 뒤에 있는 차까지 다 위험해지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맞습니다. 다음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네. 보시죠. 사설 견인차가 갓길에 여러 대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오! 부딪혔어. 부딪혀, 지금? 네. 뭔가 쿨렁쿨렁 하던데? 봐봐.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갓길에 네. 있던 사설 견인차들 도래 및 세 대가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그러다 블랙박스 차주와 충돌하는 사고였죠. 네. 이거 가장 먼저 도착하려고 저렇게 끼어든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설 견인차를 봤다면 무조건 서행하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다음 네, 영상도 함께 그래야겠네. 보시죠. 네. 여긴 도심입니다. 자, 또 뭐가 가고 나타나? 있는데. 또 나타날 것 같아, 또. 나왔다. 빠르다. 싹 간다, 지금. 와. 카레이싱이에요? 어? 두 대가 경쟁적으로? 그거 부대인 거 아니야? 두 대 지금 대결하는 거예요? 자, 어디선가 교통사고가 나긴 난 것 같아요. 났어. 아이고.
났어. 아, 부댔어. 정말 뒤집어졌잖아요. 드래그 레이싱을 보는 듯한 네. 모습이었습니다. 크게 사고가 결국은 났습니다. 경쟁적으로 경쟁하는 달려가다 거예요. 보죠. 네. 네, 이 사설 견인차들이 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쟁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있긴 합니다. 네, 사설 견인차 업계 종사자 말에 따르면 현장에 선착순으로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설 견인차가 그렇죠. 모두 다 견인해가는 그런 룰이 있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이제 광란의 질주를 하는구나. 아니 근데 우리도 운전하면서 가지만 좀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막 몰려다닌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과열된 경쟁 때문에 난폭 운전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참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혹시 이런 급 끼어들기 외에도 네. 다른 것 때문에 좀 피해를 입으셨던 적이 있나요? 저 있어요. 저 운전 잘 못할 때였는데 밤에 안 그래도 막 조심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설 견인차의 조명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눈이 좀 아득해져서 아니 그리고 깜짝 소리가 놀랐어요. 커요. 막 놀라요. 네. 하고 막 가는데 깜짝 놀라요 운전하다.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이렇게 운전하다 깨갱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갑자기 훅 나타나. 들어오니까. 맞아요. 얼마나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사이렌 켜고 눈까지 어지러운데 끼어들기까지. 네. 사이렌을 합법적으로 켜도 되는 차량은 긴급 차량입니다. 긴급 차량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군용 차량이 있고요. 네. 또 국가 수사기관 차량이 있습니다. 아하. 분명한 건 사설 견인차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아. 사설 견인차는 엄연히 영업용 차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럼 사설 견인차에 뭐 조명 달거나 그다음에 사이렌 뭐 이런 거 다 불법이네요, 그럼? 그거는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 긴급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사설 견인차는요, LED 조명, 사이렌 이런 걸 불법적인 행위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구나. 도로교통법 49조 4항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이나 구급차가 제일 먼저 와야 되는데 원래 이게 그렇죠. 이게 이 견인차가 제일 빨리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빨리 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저도 그게 신기했어요. 네, 신기하죠. 근데 이게 엄청났다고 갑자기 합니다. 나타나. 갑자기 어디서 온다. 나타나죠. 경찰의 무전을 도청을, 감청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갈 수 있었던 거죠. 이 밖에도 버스나 택시기사의 제보를 받기도 하는데요. 당연히 제보를 받으면 4, 5만 원 정도의 사례비를 주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사설 견인차가 사고가 많은 지점에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맞아, 이거 봤어요. 맞습니다. 네. 사고 나면 바로 가는 거죠. 여러 대가 쫙 있어요. 예, 그렇게 줄지어 있는 상황이 네, 많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늘 사설 견인차가 있는 쪽에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모여 있으면 거기는 사고 다발 지역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일종의 시그널이죠. 예. 그 사고를 수습해 주는 건 참 좋아요. 근데 견인비가 비싸다고 그 얘기 아하. 들었어요. 예. 사실 사고를 당하면 정신을 챙길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을 겁니다. 네. 상황부터 먼저 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해 준다면서 견인차가 견인을 해가면 그때부터 미끼를 물게 되는 거예요. 물어버렸어. 예, 물게 되는 건데요. 다들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옮겨달라고 할 때 골치가 아픈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차를 딱 묶어놓고 이렇게 옆으로 딱 뺀 다음에 뭐 이렇게 난 딴 데로 가겠다 이렇게 해도 안 풀어준다고 그냥 계속 이제 잡아둔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체로 그게- 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네, 이유가 있는데 그럴 때 여기에 낚이지 않기 위해선 내가 정신을 일단 먼저 똑바로 차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차를 옮길 수 있을 여력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차를 옮기고 그 뒤에 보험사에 연락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요. 차주가 원하는 정비업소나 보험회사가 소개하는 정비업소를 이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야말로 속된 말로 덤터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선착순 먼저 가는 사람이 다 갖는다. 그러니까 그냥 목숨 걸고 막 빨리 달리는군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모르겠어요. 이거는 두 번째로 오는 사람이 다 갖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그렇게 붙이면 할까요? 예, 그래서 살짝 조금 속도를 줄일 수 있게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사고가 났을 때도 직접 본인이 옮기면 돼.
예. 차트 접촉사고야. 그건 두 대를 세워놓고 막 실갱이 벌리고 있고 한 사람 전화기 들고 뒷목 잡고 있고 막 이러요. 예. 옮겨주세요. 그러면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야. 차 지금 망가졌어요. 망가지지도 않았어. 살짝 부딪혔는데도 본인들이 수습하면 되는데도 그 자리에 놔두고 막 시시비비를 가리니까 네. 차는 정체되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맞아. 우리 그것도 도로에서 문제야. 그런 사례를 많이 봐요. 이렇게 막 견인차들 막 삐뽀거리고 막 바삐 다니는 거,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 우리 목격을 하고, 그다음에 사고 난 현장을 떠나지 않고 도로 한복판에 딱 세워놓고 어디로 맞아요. 막 전화하는 그래, 모습 맞아요. 많이 보는데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늘 합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사태를 피해 우리 교민 700명이 귀국했죠. 그 당시 190여 명이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격리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 충청남도가 당시 우한 교민들을 포용했던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을 함께 보시죠. 1년 전 중국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 700명이 코로나19 사태를 피해 귀국했습니다. 이 중 193명이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당초 수용을 반대했던 주민들은 결국 마음을 바꿔 교민들을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주민들의 결단은 오늘날 K방역에 큰 힘을 보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충청남도는 교민 수용 1주년을 기념해 주민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임시 집무실과 임시 관사, 회의실만 해서 직무를 받고 생활했는데 우한교를 수용한 아산 시민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고 주민들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당연히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우한 교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널리 생각해서 슬기롭게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당시 교민들을 수용했던 경찰인재개발원은 지금도 K방역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돼 경증 환자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코로나에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채널A 김태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 단계에서 2주 연장이 됐잖아요. 네, 그만큼 네. 심각하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힘들어 하시고 말이죠. 네, 이럴 때일수록 개인 방역도 철저히 하시고요.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쳐야 또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